안녕하세요. 특수교육 강사 권시연입니다. 2025학년도 유아 초등특수교육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아직 생소하신 선생님들께서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해드리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전공은 유아특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임용시험도 유아특수로 보아서 서울에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부터 방문각으로 이직을 해서 선생님들의 임용시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등특수교육이 위주인 노량진에서 저의 유아특수교육 경험이 유아특수교육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등특수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저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초등특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정확하고 적절한 지원을 드릴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에도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초수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초수생이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임용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유특, 초특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수험생활을 하게 되는데 임용시험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임용 강사로서, 그리고 먼저 합격했던 선배로서 팁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과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수생 선생님들께, 그리고 이제 시험을 여러 번 치신 선생님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이유로 임용시험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 긴 수험 생활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용 합격을 위해서? 그쵸. 합격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임용시험은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수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특수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임용시험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나 합격해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특수교사가 되어야지, 나는 어떤 특수교사가 되어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특수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제 저도 수험생활 동안 이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내년에 이런 특수교사가 되어 있을 거야, 내년에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지낼 거야, 이런 상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이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제가 올려놓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에 좀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험 시간 동안 슬럼프도 올 거고, 이제 날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꽃놀이도 가고 뭐 한강도 가고 놀러 가는데 나는 학원에서 스카에서 청춘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고 좀 속상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내년에 특수교사가 되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겠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한 거 얘기해 드리자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겠죠. 그럼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교육과정을 잘 알아야겠죠. 어떻게 한 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수업을 잘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 아이들의 특성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에 맞는 중재도 잘 해주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수험 기간 동안 공부하는 이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식들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시험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지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이 좀 더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긴 수험 생활을 좀 버티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떤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지 꼭 생각해 두시고 이제 잘 보이는 데에다가 뭐 플래너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항상 공부하시는 책상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항상 마음을 좀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시험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임용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준비도 하고 결국 합격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응시 자격 보시면요. 이제 전공 표시 과목에 관계없이 이제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 중교사 이상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거나 아니면 2025년 2월 해당 과목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특수교육과 중에서도 이제 유특을 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유아특수교육 전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초특은 초등특수교육 전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교육과를 졸업을 했거나 이제 2025년 2월, 그러니까 내년에 졸업할 예정인 사람들은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 말고도 우리가 하나 더 충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한국사 시험이라고 하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인데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에는 3급만 충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전에 꼭 3급을 충족시켜 두셔야 되는데, 이제 1차 시험 전이니까 11월까지 사실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충족시켜 놓고 이제 신경 쓰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저의 친구 경험에서 좀 오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임용시험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엄청 밝고 이제 스트레스 전혀 안 받는 것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한국사를 좀 미룬 거예요. 이제 1월부터 특학 공부를 하고, 그 친구도 유특이어서 일반 유아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사는 좀 나중에 여유로울 때 해야지 하고 자꾸 미뤘는데, 결국 그래서 그 친구가 8월 달에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한국사를 그럼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그 공부할 때 그 친구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너무 안 좋아지고, 이제 밥 먹을 때도 막 한국사를 계속 보면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밥 먹던 친구들이 너는 1년 내내 그리고 반년 내내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서 왜 한국사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1월부터 8월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지금 한국사를 치려고 했더니 이거 떨어지면 나 1월부터 8월까지 공부한 거 다 물거품 되지 않느냐, 나 너무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후회를 했어요. 우리가 뭐 2월달 4월달에 시험 칠 때 자기도 같이 칠 걸 괜히 미뤄가지고 너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한국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 자체도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마지막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1년 동안 공부한 거 내년으로 다시 미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시험을 쳐서 상급은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사 시험은 짝수달에 있어요. 그래서 짝수달
있으니까 2월, 4월에는 이제 상급 충족시켜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한국사 공부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일정에 대해서 같이 또 볼 건데요. 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계속 봤더니 이때쯤 치더라라고 예정을 하는 거지 확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공공은 항상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교시는 교직 논술, 2교시는 교육과정 A, 3교시는 교육과정 B로 이루어지고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 보시면 이 각각의 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 한 40분씩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40분이 있어서 좀 여유로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때 공부가 잘 되지는 않아요. 좀 시험장에 가면 불안하기도 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공부가 잘 되진 않아서 이 40분을 내가 확실하게 많이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40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얘기 드리자면 이 40분 동안은 선생님께서 딱 하나만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죽어도 잘 안 외워지던 거, 그리고 외웠는데 계속 헷갈리는 거, 그거 하나만 딱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40분 동안 그것만 계속 암기하셔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내가 외운 거 쓰고 문제 푸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기억력을 이때 좀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교육청에 따라서 실시가 되죠. 그래서 교육청마다 시험을 치는 게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시험 과목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교수학습 지도안, 그리고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자면 이제 선생님들 뒷장 넘기시면 시험 과목 및 출제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교직 논술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논술형일 거고요. 한문항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문항 안에는 소문항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B는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도 거의 대부분 3문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한문항, 8문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풀어야 되는 문항은 조금 더 많고 그리고 나오는 영역들도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출제 범위는 교직 논술이랑 교육과정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 그냥 출제 범위는 동일하되 문제 유형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범위를 좀 보자면 밑에 표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일단 특수교육학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기본 이론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각 장애 영역에 따라서 특징들과 중재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꼭 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 선생님들 좀 나누어서 보실게. 유아특수교육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특수교육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연령이 낮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이제 좀 적절한 중재 방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유아 특수교육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유아와 거의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유아교육 과정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정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과정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 꼭 보셔야 되는 거 특과정 꼭 보셔야 되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15 개정, 2022 개정 모두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2022 개정이 제일 최신 개정이긴 하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모두 다 적용하지 않고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2015 개정이 적용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2015, 2022 개정 모두 다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특과 유특 모두 다 특징이 일반 유아, 일반 초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비중이 절대 적지 않아요. 뒤에 가서 비중을 좀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학만 열심히 하겠다 하시면 안타깝게도 이제 불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 일반 유아 공부도 같이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항상 커트라인을 생각을 하시는데 커트라인뿐만 아니라 가락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락 되는 점수를 생각해 보면 논술은 8점 미만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A, B 합쳐서 32점 미만일 때 가락 점수로 인해서 이제 점수가 충족이 되더라도 이제 불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험이 좀 어려워서 커트라인이 58점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에서는 점수를 60점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점수만 비교했을 때는 커트라인보다 높죠. 그런데 논술에서 6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직 논술 가락 점수랑 비교했을 때 선생님들 가락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높더라도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논술에서 이제 그게 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논술 연습하는 것도 뒤에 가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제 범위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2차 시험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2차 시험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 구체적인 사항은 선생님들께서 응시하신 시도교육청에 이제 공고문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실현,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상할 시간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20분 동안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15분 수업 실현하고 5분 동안 내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구상실에 가서 한 15분간 구상한 후에 평가하는 구상형 문제에 답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제를 받아서 대답하는 즉답형 문제,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추가 질문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장의 관심사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는 요즘 이슈들, 그리고 올해 교육청에서 밀고 있는 사업들, 그 시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시책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떠한 교육적 이슈들이 있었는가 또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중에서 2차 시험을 좀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제 2차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1차 준비할 때 2차도 같이 준비할까? 라고 궁금해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신데 이제 저는
사실 2차 준비는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 이유가 2차 비중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런데 1차 준비만 하더라도 선생님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앞에서 출제 범위 보셨죠? 일단 특강 내용이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일반 초등, 일반 유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거 공부하느라도 너무 힘드신데 2차까지 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한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 비중이 높아졌다곤 하지만 이제 수업 실험과 심층 면접 그리고 지도안 같은 경우에 다 1차에서 배웠던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준비하는 것이 2차 준비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먼저는 1차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차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1차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 경향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유아특수교육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을 지금 분석해 온 건데, 유아특수교육 보시면 유아교육의 비중이 매우 크죠. 지금 5년간 비중 계산했더니 유아교육이 39.4%예요. 그래서 이제 40% 정도 되고 이제 50%까지도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2024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올해 시험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제 일반 유아교육이 특학을 따라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반 유아에 대해서도 공부를 꼼꼼히 해 두셔야 돼요. 일반 유아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좀 공부하기 싫고 잘 암기가 안 되고 의욕이 좀 안 생기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이제 선생님들 현장에 나가시면 거의 다 통합 현장에 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유아도 선생님들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아들과 특수 아이들이 모두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 일반 유아도 잘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유아 특수는 2.8%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유아 특수 교육 문제로 나오는 것은 특학에서 추론해서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유아특수교육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리고 용어도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긴 하지만 우리는 1점들이 다 아쉬운 상태이죠. 그래서 유아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편식하지 마시고 특수교육, 유아교육,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제 초특 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유특만큼은 아니지만 초등교육 일반 초등의 비중이 한 32.9% 정도로 이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초등도 선생님들 잘 챙겨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화정 같은 경우가 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특화정은 암기한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초반부터 계속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암기해야지 하시면 양이 방대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특가정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2022 개정 모두 다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2022 개정에서 추가된 거, 변경된 거 위주로 암기를 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암기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2022 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공부 방향을 먼저 세우셔야겠죠. 공부 방향을 세울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 원칙부터 보시자면요. 출제 원칙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교육 현장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교육 현장 생각해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특수학교보다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통합하기를 많이 원하고요. 그러면 이제 임용을 쳐서 신규 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겠어요? 통합학급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리고 통합학급에서 잘 지원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학급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 일반 유아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다라고 하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관심사를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장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현장 이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교육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게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교육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위해서 선생님들 뭐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데서 뉴스를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뉴스를 아예 구독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선생님들께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제 건시연의 특수교육 치면 카페가 나오는데 들어오시면 제가 뉴스 브리핑이라는 것을 가끔 올립니다. 이 뉴스 브리핑은 뭔가 매달 올리는 건 아니고요.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특학과 좀 연결시킬 수 있을 때마다 제가 올려드리는데 그러면 이 뉴스 브리핑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이것과 관련된 특학 개념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교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었죠. 그 중에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뭐 일반 교사나 특수교사가 많이 다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다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뉴스 브리핑으로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이러한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냐?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SWPBS를 통해서 각각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이 문제 행동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초특에 나왔었죠. 그래서 선생님들 항상 이제 공부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또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충족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조금
불안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건시연이 뽑아주는 거 말고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교육 뉴스가 있어요. 요거는 앱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앱을 받으셔서 보시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육 관련된 뉴스들을 링크와 함께 올려줘요. 이것은 서울시에 국한된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중요한 뉴스들에 대해서 다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을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특수교육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국립특수교육원 연구도 훑어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특수교육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들은 어떤 것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논문도 다 보실 수 있는데 논문까지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신 무엇을 보시냐면 제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교육 연구에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지고 온 게 이제 2023년 8월 30일에 올라온 이제 특수교육 연구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에서 제목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네 번째에 있는 이제 공립유치원 유아특수교사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 놀이기록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에요. 여기 지금 놀이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특에서 놀이기록과 관련된 일화기록 쓰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특에서도 관찰기록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제목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들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 관련된 개념들 어떤 걸 좀 더 봐야겠구나 라고 추론해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이제 공부는 하기 싫다, 그런데 그냥 놀기엔 좀 불안하다 하시면 이런 데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강론서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점점 기출을 피해서 낼 만한 문제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많이 시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다 낸 문제들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강사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기본적인 틀도 가지고 오시고 이제 같이 세부적인 내용도 알아가시지만 강론서 자체도 조금 각자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론서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렇게 개념들이 설명되고 있는지를 좀 구조화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강론서 읽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와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건시연의 아침 편지인데요. 이제 건시연의 아침 편지를 작년에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에는 그냥 제가 문제를 내고 빈칸을 들어갈 말을 쓰거나 아니면 뭐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시즌별로 건시연의 아침 편지 문제를 다르게 낼 겁니다. 그런데 심화 이론 시즌, 그러니까 한 3월에서 6월 정도에서는 어떤 것을 낼 거냐면요. 강론서에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요. 빈칸을 뚫어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건시연의 아침 편지를 매일매일 하나씩 풀어보시면 강론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예 한 바닥으로 이렇게 문맥으로 드리기 때문에, 단락으로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냥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주변 개념까지 확장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한 3월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공지 올라오면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연습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암기한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적용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암기한 것을 그대로 쓰는 거면 내가 암기한 대로 이제 답안 쓰면 돼서 딱히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적용력까지 보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는 연습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답안 작성 연습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사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요. 이제 모범 답안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항상 선생님들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사의 모범 답안을 보세요. 그래서 강사의 모범 답안과 선생님 답안을 보시면서 강사의 답안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어들이 내 답안에도 들어가 있는가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강사의 답안과 내 답안이 좀 다르다면 왜 강사는 이런 방향으로 썼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서 좀 비교해 가시고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강사 답안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부분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챙겨 가셔야 이제 더 답안을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답안 써보시고 강사의 모범 답안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1년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1년을 좀 알차게 보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시면 선생님들 나중에 되면 자꾸 밀려서 결국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조금 시간 있으실 때 나는 2024년 어떻게 보낼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커리큘럼을 보시면 일단 1월에서 6월까지는 상반기로 우리가 보죠. 이 상반기에는 개념 정복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암기해 나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복하기 위해서 1, 2월에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1, 2월은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일단 기초 설계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제 특수교육이라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그리죠. 그래서 1, 2월에는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은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 방의 용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 2월에 기본 이론 개념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영역 안에는 또 어떻게 크게 나누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구조화를 좀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화를 통해서 꼭 암기해야 되는 거, 꼭 들어가야 되는 주요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이때 정해놓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이제 기출 분석을 선생님들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론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설계도에 맞춰서 집을 지을 때는 일단 밑바탕을 잘 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 방을 이제 용도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출 분석을 해 보시고 이론 확장을 통해서 이제 구조화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뼈대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제 벽돌로 집 모양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후반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되고요. 인출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를 풀거나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적용력도 기르지만 내가 문제를 여러 개를 보겠죠. 그러면 다양한 예시들과 지문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과 지문들이 쌓여야 내가 적용력도 길러지고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만약 예시 써라고 할 때도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구조가 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다양한 예시와 지문들로 꾸며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방을 주방으로 꾸몄다라고 하더라도 주방과 관련된 물품들이었으면 얘를 주방으로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 방을 주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들, 지문들을 가지고 와서 물품을 채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해 정도와 그리고 암기력 그리고 적용력을 점검해 가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보완해 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력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집을 완성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2차 준비반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차도 생각보다 짧거든요. 준비 시간이. 그래서 2차 준비도 빡세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 시기별로 공부 방법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 2월에 있는 기본 이론 시기에서는 이제 특수교육 전 영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구조화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 구조화 틀 강사들이 제공을 하죠. 저도 제공을 할 건데 그걸 바탕으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기본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두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편식 없이 모든 영역을 공부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특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습장에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초특 선생님들께서는 가족 지원 생각보다 이제 대충 보고 넘어가시죠. 그런데 이 시기부터 1, 2월 달부터 이렇게 편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1년 내내 그 영역을 안 보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 중특에서도 탈기출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출제 범위 아까 앞에 가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특은 학습장애를 뺀다, 초특은 가족지원 안 나온다 이러한 얘기 없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기출과 상관없는 탈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덜 당황하시려면 지금부터 1, 2월부터는 편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는 잘 챙겨두시고 기본들만이라도 내가 좀 암기를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 6월에는 기출 심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출 심화 시기에서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영역별로 기출 분석하고 이론을 확장해 나가면서 특수교육학을 내면화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별로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빈출되는 개념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러한 개념들이 일단 주요 개념일 거고요. 그래서 주요 개념을 확인하시고 주요 개념 위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
만드시거나 단권화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초안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서브노트와 단권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초반부터 너무 빽빽하게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단권화를 해 놓는다면 나중에 이거 보고 싶지 않고 다시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서브노트를 만들 때 단면으로 만드셔서 나중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그 뒷장에 좀 추가를 해 넣는 식으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권화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형광펜이나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서 만드시지 마시고 일단 연필로 표시를 하셔서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대부분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기출 분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필로 먼저 표시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제 지워도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은 좀 지워 가시면서 내가 보기에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안이기 때문에 항상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할 때 어떤 것이 빈출되는가 그리고 지문들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것들도 분석해야 되겠지만 답안 작성 연습도 같이 이때부터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답안 작성이 아직 미숙하더라도 핵심어를 꼭 포함하는지 이것만이라도 챙겨가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이제 나중에 답안을 좀 더 세련되게 할 때 이제 핵심어를 빼먹지 않고 꼭 써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답안 작성 연습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반기는 적용력 향상과 인출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와 연도별 기출을 같이 실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출 변형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비슷한 지문을 보긴 했지만 다른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주변 개념까지 확장을 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문에서 이제 기출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 내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확인해 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핵심어 위주로 개념을 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연도별 기출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근 한 10년치 정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제 앞에서 아까 각 영역별로 기출 분석을 했는데 왜 또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일단 매년 나오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미 이 문제는 행동지원과 관련된 문제야.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각장애와 관련된 문제야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추론해내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연도별로 제시했을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받아서 추론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문제에 풀어나가는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영역별 기출보다는 좀 더 많은 문제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또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할 수 있어서 이제 실전 연습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거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걸 연습을 해야 모의고사 가서도 시간에 너무 허덕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7, 8월에 연도별 기출 분석, 기출 변형 문제 풀이를 하고 나면 이제 9월부터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는 선생님들 실전 대비 연습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좀 자신 있어 하시던 선생님들도 모의고사만 가게 되면 좌절을 많이 하시고 선생님 저 못 붙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모고 점수는 임용시험 점수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모고를 통해서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모고는 내가 시험장에 가서 조금 덜 떨고 그리고 시간 분배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고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얻어가실 부분을 첫 번째로 시간 분배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완점을 찾는 거예요. 모고를 풀면 당연히 틀리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왜 틀렸는지를 선생님들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암기에서 부족한지, 아니면 암기까지도 잘했는데 지문에 적용하는 것이 부족한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9월이잖아요. 그러면 보완점을 찾으시면 이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해소된 상태로 시험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절대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보완점을 찾아간다, 시간 분배 연습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고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고를 하는 이 9월, 10월, 11월 시기에는 선생님들 다양한 방법으로 인출하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백지 인출, 구조화 인출 이런 것들도 하시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말로 인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다양한 방법들 중에 선생님들께 적절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말로 인출하는 선생님들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어쨌든 시험은 내가 손으로 써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인출을 하실 때도 핵심 포인트들만이라도 아니면 핵심어만이라도 좀 글로 써보시는 연습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이 좀 익어서 빠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출하시되 답안을 직접 써보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장으로 답안을 항상 작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꼭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하시고 이 문장 안에 핵심 포인트들 꼭 넣어서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족한 영역이 확인되었다면 이곳에 초점을 맞춰서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면 사실 공부가 잘 안 되고 이제 불안감만 커지게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때 손을 놓게 되면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암기했던 거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서브노트나 아니면 단권화를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암기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 위주로 인출을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보내고 나면 이제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과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 물론 선생님들께서 혼자서도 잘하실 거예요.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일단 1, 2월에 기본 이론반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설명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많은 예시들을 저는 제시를 해줄 거예요. 예시가 정말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예시를 많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때부터 예시를 좀 많이 알아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도 적용이 좀 더 쉬우세요. 그래서 이제 적용력도 이때부터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주 빈칸 채우기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혼자서 암기하려고 하면 잘 암기가 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초수생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핵심어인지 잘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주 빈칸 채우기 형성평가를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수교육법과 특가정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암기를 초반부터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본 이론반에서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특 선생님들께서는 특가정 총론 특강까지 모두 들으셔야 되겠고요. 유특 선생님들께서는 특수교육법 특강만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이해를 기반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영역별 기출 심화반에서는 이제 공고학년도에서 24학년도 기출 문제 중에 영역별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빈출 개념들을 확인할 거고, 문제 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같이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계속 여기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답안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점자 특강이 있는데요. 점자 같은 경우에는 초특은 100%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가끔 출제가 안 되는 시기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점자가 출제가 안 되면 왜 안 됐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점자는 100%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이 점자는 암기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한 5월쯤에 점자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점자에 대해서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아특수 선생님들께서는 유아특수교육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아특수교육 특강을 진행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기출심화반이 마무리될 때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는 9월에 보는 최종 모의고사보다는 좀 쉽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풀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 학습 점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을 저랑 같이 하셔서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정할 것인지도 이제 저랑 같이 논의하셔서 좀 정해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과 연도별 기출분석반 보시면 이제 수목이라고 해서 같은 주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반과 연도별 기출분석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문제풀이반부터 보시면 이제 기출변형 문제들을 선생님께 제공을 할 건데, 그때 핵심 기출 키워드도 같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고 이 용어가 나오면 이 개념이랑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적용하고 답안 작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때부터 첨삭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답안 쓰고 제 모범 답안이랑 스스로 비교해 보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선생님 답안을 보면서 이 용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답안이 너무 깁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첨삭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논술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교직 논술 특강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별 기출 분석반 같은 경우에는
15학년도에서 24학년도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 시간 분배하는 거 연습 시작하실 거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꼭 나오는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들 이제 응용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 연습해 보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범 답안을 인출을 할 때 강론서랑 기출 지문 등의 근거에서 인출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강론서 기출 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꼭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특히 어려워하셨던 기출들을 바탕으로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유초특 모의고사반이라고 묶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답안 작성을 훈련하도록 하는 건데 이제 유특 선생님들께서는 유특에 맞게 유아특수교육 내용들이 추가될 거고요. 초특 선생님들께서는 특화적 내용들이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께서 꼭 준비해야 되시는 내용들로 문제들이 구성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답안 작성 마무리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첨삭 제공해 드릴 거고, 그리고 시험 가기 전에 파이널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이제 시험장에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선생님들께서 효율적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응원과 격려라고 해서 수험생활 팁이 있는데요. 요건 임용 강사로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좋았더라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핵심어를 바탕으로 구조화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화는 항상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이러한 구조화를 할 때는 꼭 핵심어를 기준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출도 쉽게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구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반에 갔을 때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추론해 나가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그때 필요한 게 내 머릿속에 구조화된 인지지도예요. 그래서 항상 구조화를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분석하실 때 이제 거의 다 단어 위주로, 핵심어 위주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문장 위주로, 그리고 강론서에 있는 문장을 좀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도 우리 서술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장으로 작성을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초반부터 편식하지 말기, 요거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어느 영역, 어느 개념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편식하지 마시고 모든 영역을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놓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수험생활을 잘 버티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일단 체력이 좋지 않으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도 자꾸 불안하고 뭔가 우울하고 슬럼프도 더 자주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체력을 꼭 길러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하라고 적어 놓았지만 이제 운동이 뭐 헬스나 필라테스 같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하는 운동
것도 좋지만 그거 하기에는 좀 더 스트레스 받는다. 나 이 시간 쓰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제 그렇게 긴 시간 운동하시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뭐 점심 먹고 산책을 한다거나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정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좀 기르시고 이제 또 계속 불안하고 각성된 상태로 있으면 너무 빨리 지치기 때문에 좀 생각을 멈추는 방법으로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돼요. 같이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은 정말 대답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암기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대답을 잘하고 다들 끄덕이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남들과 계속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렵긴 하지만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내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암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책상에 앉아 있었는지 이것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비교를 하실 거면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하시고,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다 보면 결국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누가 합격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자신을 믿으시고 이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슬럼프 기간과 관련해서는 슬럼프는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험 생활 동안 슬럼프가 한번 크게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책상에 앉는 것도 너무 싫고 밖에 나가서 뭔가 공부하려고 해도 너무 싫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좀 드라마를 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휴식을 좀 취했는데 그때도 제가 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때도 저는 특수교육법은 항상 봤었어요. 아침에 이제 늦잠을 자고 일어나더라도 뭔가 밥 먹기 전에 특수교육법 한 번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드라마 줄창 보고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슬럼프 기간에 또 최소한으로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특수교육법이라도 한번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읽기 싫다 하시면 그냥 교재를 한쪽이라도 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공부를 놓으시면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마음이 조금 들더라도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의욕이 생겨서 책상에 앉더라도 너무 많이 놀았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면 막상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최소한이라도 슬럼프 기간에 해 주셔야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요거 꼭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슬럼프 기간에 더라도 이제 최소한으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까지 말씀드렸고, 이렇게 설명회를 들었지만 혹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제 고민이 남아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뭐 메일을 하시던지 아니면 상담을 약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좀 계속 궁금해 하시던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서브노트이죠. 그래서 서브노트는 꼭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필기하는 거 좀 어려운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노트 만드는 거 사실 추천드리긴 하는데 내가 서브노트 만드는 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서브노트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시면 그냥 시중 교재 활용해서 단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때 제공하는 그 책들을 가지고 단거나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거나를 하실 거면요, 선생님들 제 책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단거나가 아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들 표시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잘 암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표시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 책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활용해서 단거나 하실 때는 꼭 선생님들 것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에 크게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서브노트 만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 그래도 좀 들고 가시면 40분 동안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암기에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저의 고민이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암기는 좀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뭐 두문자어나 연상법 이런 거 활용을 하는데 저는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암기하려고 하니까 두문자어로 외웠어. 근데 그 두문자어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 진단을 조금 빨리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다양한 암기 기법을 사용도 해봤어요. 해보기도 했지만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건 여러 번 읽는 거고요. 여러 번 읽는 거는 사실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잘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 번 책을 계속 읽어주셔야 되고, 다른 선생님들보다 책 읽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대신 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안 외워진다고 그 장만 계속 보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외워지더라도 그냥 보고 넘기시고, 대신 시간 텀을 좀 짧게 둬서 자주자주 읽어주시면 지금은 잘 암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그리고 손으로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암기에 좀 자신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기억 전략을 활용함과 동시에 책을 자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죠. 스터디 자체는 사실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다, 남들과 뭔가 부딪혀서 스몰 토크하고 이런 것들 부담스럽다 하시면 혼자 공부하시는 거 괜찮고요. 그런데 내가 혼자 공부하려고 보니까 나는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되더라, 나는 혼자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밀리더라 하시는 분들은 초반부터 스터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이제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치만 논술 스터디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술 스터디에 대해서는 이제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요. 그 이유가 내가 혼자 논술을 쓰다 보면 나는 계속 내 글을 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충 써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이미 배경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내 글을 봐주면 여기에서는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다 이해되는 글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다 보면 나보다 좀 더 글이 매끄럽고 잘 쓴 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문장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스터디는 꼭 해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내 성향이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 스몰톡 싫다 하시면
오프라인이 사실 좋긴 하지만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 스터디 요즘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라도 이제 논술 스터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터디는 선생님 성향에 따르지만 논술 스터디는 꼭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수험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12월부터 설명회를 듣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